350조 달러의 금융상품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 줄여서 리보. 리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0.01% 변할 때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익이 변하는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오랫동안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리를 높게 혹은 낮게 조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전 세계의 트레이더와 브로커들이 가담한 리보 조작과 최고의 트레이딩 실력으로 마법사라고 불렸지만 리보 조작의 주범으로 몰려 한순간에 몰락한 영국인 트레이더 톰 헤이즈, 영국 화이트 칼라 범죄 역사상 최대 형량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헤이즈는 어떻게 10년 만에 무죄가 되었는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리보 조작 스캔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1960년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런던의 여러 은행들은 다양한 파생상품과 금융공학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에 사용되는 기준금리를 은행마다 다르게 정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1980년대 영국 은행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을 점심 무렵에 제출하고 이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거한 후 평균을 계산한 런던 은행 간 금리, 줄여서 리보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죠. 리보는 5개 통화에 대해 산출되었으며 런던에서 계산된 이 지표는 전세계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기타 대출금리 등 350조 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을 움직이는 절대적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리보는 처음부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리보를 조작하기가 너무나 쉬웠죠. 만약 한 은행이 갑자기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했다고 보고하면 투자자들은 그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은행들은 일부러 제출값을 낮게 유지하려고 했죠. 은행들 간에 실제로 돈을 빌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리보 금리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했고 3.40에서 3.45%와 같이 일정한 구간 내에서 특정 숫자를 선택하는 것은 은행 마음이었습니다. 금리가 0.01%만 변해도 은행의 트레이더들은 수억 혹은 수십억을 벌 수 있었기에 트레이더들이 리보 제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구간 내에서 금리를 올려달라 혹은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리보 제출 업무는 대부분 회사의 막내 직원들이 담당했기에 다른 업무로도 바쁜 이들은 회사에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트레이더들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거나 브로커들에게 물어본 후 이를 참고해 적당한 값을 입력했죠. 1979년 런던 서쪽에 낙후된 지역인 셰퍼드 부시, 이곳에서 톰 헤이즈가 태어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학 실력 말이죠. 그의 친할아버지는 증권사의 주식 브로커였고 손자에게 신문에 적힌 주식 가격들에서 패턴을 찾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덕분에 헤이즈는 어릴 때부터 금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노팅엄 대학교에 진학한 헤이즈는 UBS에서 여름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그가 마음에 들었던 UBS는 백오피스 정규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가 원하던 자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트레이더였으니까요. 학교로 돌아온 헤이즈는 여러 은행의 트레이딩 부문에 지원했고 RBS에 초봉 35,000파운드, 보너스 15,000파운드를 받는 조건으로 입사합니다. 그는 선배 트레이더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트레이더는 오직 2가지 기준으로만 평가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리고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용서되는 곳, 그곳이 트레이딩 룸이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던 헤이즈는 감정이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을 숫자와 논리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돈을 다루는 트레이더에게 최고의 강점이 되었죠. 일본 금리를 기초로 하는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기 시작한 헤이즈는 머지않아 엄청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RBS가 보유한 파생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전 세계 다른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만들었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이어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받은 훈련 덕분에 시장의 패턴도 빠르게 포착했죠. 그리고 2006년 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본은행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금리를 0.25%로 인상했고 모든 금융회사가 일본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은행들이 일본 시장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노력했고 영순위 후보는 당연히 헤이즈였습니다. UBS는 헤이즈에게 연봉 13만 8천 달러, 보너스 50만 달러, 그리고 도쿄 숙소 제공을 제안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2006년 9월 도쿄로 이사한 헤이즈는 일본 금리 관련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는 그는 트레이딩 중에는 화장실도 가지 않을 정도로 일에 집중했고 도쿄 최고의 트레이더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잘못된 포지션을 잡은 그는 리보 금리가 올라가면 큰 돈을 잃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인이 가장 믿고 있던 브로커에게 얘기하죠.
브로커들에게 있어 헤이즈와 같은 거물 트레이더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거래하는 금액이 워낙 컸기에 브로커들이 챙겨가는 수수료도 상당했으니까요. 그 대가로 브로커들은 트레이더들에게 선물을 주고는 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혹은 해외 항공권과 호텔을 결제해주기도, 값비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마련해주기도, 심지어는 먹과 매춘부를 제공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오직 일에만 관심이 있던 헤이즈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보 금리를 움직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헤이즈는 다른 트레이더들이 은행의 직원에게 리보를 조금만 움직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이전의 회사 그리고 UBS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헤이즈의 고민을 들은 브로커는 은행에서 리보 제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친구 콜린 굿맨에게 연락해 리보를 조금만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 후 굿맨은 리보 금리를 내려서 제출했고, 리보 계산이 귀찮았던 다른 은행들도 이 데이터를 베껴내면서 리보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헤이즈는 돈을 벌었죠. 이때 그는 인맥을 동원하면 리보 금리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헤이즈와 트레이딩 팀 직원들은 매일 오전 회의실에 모여 리보가 오르는 게 좋을지 내리는 게 좋을지 의논했고, 전 세계에 있는 브로커, 동료 트레이더, UBS 직원까지 압박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리보 금리를 움직입니다. 헤이즈는 UBS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4,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돈이 리보 금리 조작으로 번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의 트레이딩 실력으로 번 것이고 500만 달러 정도가 리보 조작으로 번 것이죠. 2008년 여름, 헤이즈는 7개월 만에 6,400만 달러를 벌었고, UBS는 그에게 250만 달러 보너스 보장 및 최연소 이사직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메릴린치,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이 붕괴 직전에 놓입니다. 이는 엔화 리보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는, 반대로 리보가 올라갈 경우 손실이 나는 파생 상품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둔 헤이즈에겐 최악의 소식이었죠. 그는 엔화 리보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브로커와 트레이더들에게 부탁했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무너져가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엔화 리보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그리고 헤이즈는 이번에도 돈을 벌었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켓 메이커들이 거래를 중단한 상태에서 그는 증권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고, 리먼이 파산한 지 일주일 만에 헤이즈는 7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둡니다. 2008년 헤이즈는 8,9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 중 리보 조작으로 번 돈은 200에서 500만 달러입니다. 2009년에는 5달 만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벌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한가운데 모든 금리가 급등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리보를 지켜보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명이 있었죠. 스콧 팽. 시티그룹의 리서치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금융산업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즐겨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기도 했죠. 2008년 팽의 새로운 관심사는 리보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데 리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여러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리보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5쪽짜리 짧은 보고서를 발표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캐릭 몰렌캠프는 이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이미 리보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몇 편의 기사를 썼고 후속 기사를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팽의 보고서를 보고 리보가 조작된 것이 확실하다고 느낀 몰리 캠프는 2008년 4월 16일 리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내보냅니다. 은행들이 일부러 리보를 낮춰서 보고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리보 금리는 하루 만에 0.17%나 급등했고, 팽이 근무하던 시티그룹은 하루 만에 1,000만 달러의 손실을 봅니다. 은행들은 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비판했고, BBA 역시 리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리보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기사를 읽었으며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의 한 직원이 이를 눈여겨보죠. 2008년 4월 16일 아침,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던 CFTC의 직원 빈센트 맥고나그는 리보 관련 기사를 읽습니다. 몇몇 연기금들이 몇 달 전부터 리보가 이상하게 움직여 본인들이 보유한 파생상품 계약에서 손실을 봤다며 CFTC에 불만을 제기했기에 맥고나글은 이 기사를 더욱 눈여겨보았죠. CFTC는 곧바로 리보 관련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리보를 제출하는 은행들과 이를 결정하는 BBA가 모두 영국에 있었고, 이들은 미국의 자료 요청을 무시해버렸죠. 그렇게 아무런 진척도 없던 조사는 새로운 CFTC 위원장이 오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게리 겐슬러. 21살의 나이에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겐슬러는 회사 역사상 최연소 파트너를 달았고 18년간 일하며 약 6천만 달러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돈을 벌 만큼 번 겐슬러는 공직으로 눈을 돌려 재무차관으로 일하였고, 그를 눈여겨본 오바마는 2009년 그를 새로운 CFTC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힘없고 변두리 기관에 불과하던 CFTC를 강력한 기관으로 바꾸고자 했던 겐슬러는 직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며 동료, 때로는 압박합니다. CFTC 직원들은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바클레이즈가 가장 먼저 협조를 합니다. 바클레이즈 관계자는 리보 조작과 관련된 2,200만 건이 넘는 이메일, 음성 파일, 문서를 보여주었고, 여기에는 은행 경영진, 심지어 영란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리보를 낮추라는 명령이 있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CFTC 직원은 곧장 갠슬러에게 향했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큰 건을 잡았다고 환호합니다. 최악의 금융위기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시점, 사람들은 책임질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월가의 경영진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겼죠. 집을 잃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정부를 향한 분노는 점점 커졌고 미국 정부는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정의를 세울 대형 사건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물려 버나드 메이도프가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며 징역 150년형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선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신문경제면, 온라인 광고, 개인 대출 서류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던 리보가 조작되었다는 사실, 심지어 미국이 아닌 영국 금융인들이 주범이라는 사실은 미국 정부 고위층이 갈망하던 사건이었습니다. CFTC와 SEC는 은행들에게 거래 데이터 및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BBA 본사로 찾아가 컴퓨터를 압수해 가기도 했죠. 2009년 헤이즈는 반년 만에 1억 7천만 달러를 벌었고 UBS에 온 지 3년 만에 총 2억 8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UBS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했고 헤이즈를 원하던 은행들은 또다시 그에게 접촉합니다. 2009년 9월 헤이즈는 UBS를 떠나 시티그룹으로 옮깁니다. 그가 이직하는 조건은 무려 계약금 290만 달러, 연봉 24만 달러, UBS에서 받을 보너스 190만 달러 보장이었죠. 2010년 2월부터 시티은행 도쿄데스크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한 그는 불과 2달 만에 5천만 달러를 벌며 마법사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습관처럼 동료들에게 리보 조정을 요청하자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죠. 나한테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미국과 영국에서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트레이더들은 몸을 사리고 있었지만 일본에 있었던 헤이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시티그룹의 직원 몇 명이 경쟁사인 도이치뱅크로 이직합니다. 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몇 시간 전인 새벽, 사무실에서 헤이즈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모두 출력했고 그의 포지션은 도쿄금융가에 널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경쟁은행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죠. 헤이즈는 손절을 위해 포지션을 청산해야 했지만 도쿄에서 가장 큰 손이던 그가 급하게 매도하자 자산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손실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우정도 의리도 없는 각자 도생의 트레이딩룸에서 어제의 동료들은 그가 더 많은 피를 흘릴수록 기뻐했고 그 중에는 UBS에서 주니어 시절부터 헤이즈에게 트레이딩을 배운 이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본 헤이즈 그리고 그의 상사는 리보를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미국 정부의 조사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이가 그의 부탁을 외면합니다. 몇 달 후인 2009년 9월 6일 런던에서 날아온 변호사 그리고 인사팀 직원이 헤이즈를 찾습니다. 시티그룹의 내부 조사 결과 헤이즈의 리보 조작 시도는 일본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죠. 그는 본인의 상사, 심지어 고위 경영진 모두가 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항변했지만 그는 곧바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헤이즈뿐만 아니라 그의 상사인 채체레 역시 함께 해고되었고 채체레는 도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이즈의 포지션을 이용해 본인들을 공격했던 UBS 트레이더들에게 엿을 먹이는 것 말이죠. 그는 UBS에 있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헤이즈가 UBS를 다니던 시절 그의 상사인 피에리 역시 리보를 조작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 말이죠. UBS는 곧바로 헤이즈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보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도쿄의 트레이더 몇 명이 리보를 조작한 것이 아닌 싱가포르, 런던, GDE 등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은행과 브로커가 리보 조작에 가담했으니까요. 본인들의 리보 조작 사실이 미국의 조사 당국에 걸렸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UBS의 법률 전문가는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합니다. 여러 나라에는 위법 행위를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기관에게 면책이나 감면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고 누구보다 먼저 미국과 각국 당국에 달려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경쟁사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다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UBS의 변호사들은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등 12곳 이상의 나라를 돌며 금융규제기관을 만났고 본인들이 내부조사에서 발견한 이메일, 채팅 내용, 통화 녹음 기록을 제공하는 대가로 협조를 제안합니다. 이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둡니다. UBS는 부분적인 면책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의 방향을 사실상 본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죠. 그들은 현재 근무 중인 UBS 도쿄 직원들이 전화통화 녹취를 모두 삭제했다고 보고했고 임원급의 이름이 명시된 이메일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일부 직원의 일탈로 몰아가죠. 톰 헤이즈 말입니다. 하루빨리 표적을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했던 CFTC로서도 이는 원하던 결과였고 그렇게 헤이즈는 공공의 적으로 선택됩니다. 미국의 수사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자국민과 자국 기업 수사에 대한 공을 빼앗기기 싫었던 영국의 수사당국도 급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저녁 톰 헤이즈는 리보 금리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영국 당국에 체포됩니다. 두 명의 수사관은 각종 서류와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제시했고 헤이즈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No comment. 그리고 얼마 후 대형 뉴스가 전해집니다. 바클레이즈가 규제당국에 4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에 이어
UBS가 15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의하기로 한 것이죠. UBS의 홍보 담당자들은 이번 사건을 회사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강조했고 톰 헤이즈를 사악한 주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열린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모든 이들은 헤이즈를 인류 사기꾼이라 비난합니다. 이때까지도 헤이즈는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업계 모두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고 헤이즈는 리보를 조작하려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헤이즈를 무너뜨리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에서 그를 기소한 것이죠. 미국의 수사당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가족과 떨어져 이국 땅의 교도소에서 수십 년씩 썩게 될 것이 두려웠던 헤이즈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영국의 이중처벌금지 규정을 이용해 영국 내에서 빨리 기소되어 미국 송환을 원천 무효화하고자 했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는 범죄에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억울했지만 그에게 있어 영국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헤이즈와 변호인단은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징역을 20개월형으로 낮춰달라고 부탁했고 영국 종대비리수사청은 이에 합의합니다. 헤이즈는 은행의 트레이딩 시스템,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 트레이더와 브로커 간의 관계 등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이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상사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그게 왜 내 잘못이지? 모두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나만 벌을 받아야 하지? 심지어 조사관들이 제시한 증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의 파생상품 포지션을 고려해서 리보 금리를 제출하시오. UBS가 공식적으로 리보 조작을 지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했죠. 조사가 끝날 무렵 기소장에는 공모자들의 이름도 모두 빠져 있었고 오직 톰 헤이즈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수사 과정에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유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본인들의 핵심 증인이 사라지자 마음이 급해진 영국 수사당국은 헤이즈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주일에 쓸 수 있는 돈을 400달러 미만으로 제한했고 헤이즈뿐만 아니라 와이프, 심지어 2살 배기 아들의 자산을 동결했죠. 또한 헤이즈의 기소문을 수정해 영국의 혐의와 미국의 혐의가 겹치지 않게 하여 그가 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게 만듭니다. 2015년 5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헤이즈의 변호인단은 영국의 수사당국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심했고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UBS는 본인들의 고위층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 건의 내부 문서를 수사당국에 넘기지 않았죠. 또한 2008년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보낸 서한에는 리보 제출자가 가능한 범위 내의 수치를 입력하는 한 그중 가장 낮은 값, 높은 값, 혹은 그 사이 이메일 값을 선택하더라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이처럼 리보는 특정 범위 안의 수치를 선택해서 보고하면 되었고 헤이즈는 그 범위 안의 금리를 요청했으므로 불법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의 상사와 임원진은 헤이즈와 트레이더들이 리보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한 달간의 법정 공방이 끝나고 2015년 8월 3일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집니다. 8개 혐의 전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헤이즈에게는 영국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 중에서 가장 긴 징역 14년형이 선고되었고 87만 파운드를 납부하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헤이즈와 함께 리보를 조작한 다른 트레이더와 브로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됩니다. 심지어 일부 임원들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했죠. 14년형을 선고받은 헤이즈는 항소심에서 11년형으로 감형됩니다. 교도소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동료 죄수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2021년 1월 29일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석방됩니다. 석방 후에도 계속 항소를 주장했던 헤이즈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직 트레이더와의 취재를 통해 리보 조작이 1991년부터 일반적이었다고 보도했으며 BBC 라디오는 영란은행과 은행 고위층이 트레이더들에게 리보 조작을 지시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헤이즈의 유죄 판결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죠. 2025년 7월 23일 영국 대법원은 1심의 재판 과정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합니다. 영국의 수사당국은 공익을 고려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헤이즈는 10년 만에 사실상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UBS가 고위 임원들을 보호하고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을 악의적인 주범으로 몰아갔다며 4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